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부장 윤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한보총이 출발이 올해 연초에 우리 정혜선 회장님과 함께 한 10여 개 단체가 이렇게 모여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어느덧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46개 단체가 함께하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하나의 힘으로 규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주택관리사 협회인데 보건안전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는 2010년도에 직능단체 중에선 유일하게 안전보건 조직을 만들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책기획국 내에 지금 안전보건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문화센터를 통해서 서비스업 분야의 안전보건을 한번 새롭게 준비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되었고요. 이번에 한보총에도 우리 협회 회장님께서 부회장으로 참여하시면서 한보총과 함께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본부에 안전보건팀을 운영하면서 서울과 인천을 담당하는 상근자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과 광주에 담당하는 상근자가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부산 담당자가 대구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시겠지만 정부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지금 산업재해 방향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를 따져봐도 월등히 높은 서비스 분야는 뒷전이고요. 오로지 건설, 제조입니다. 물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재해가 죽음이 물론 걱정이 되죠. 하지만 지금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등한시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저희 단체는 단체 스스로가 이런 관련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에 대응을 하고 있는 시간이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의 보건 안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표를 좀 보시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거주하는 그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참 독특한 나라죠. 주거 형태 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63%가 아파트라는 형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수를 보면 1980년도 10.1%에서 2000년대를 거쳐서 17년도에 75.6%로 주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구수도 현재 65%가 종주택 거주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다세대 연립, 특히 아파트라는 형태의 주택 유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자산적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요즘 언론을 통해서 주택 건설 공급에 대한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자고 났더니 집값이 1억이 올랐다, 뭐 2억이 올랐다. 과연 행복할까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의 자산 가치가 3천조 원 육박하고 있고요. 연간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관리비의 자산만 19조 원입니다. 18년 현재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새로 짓는 주택의 건축에도 건설에도 중요한 산업 분야가 있지만 이제는 지어져 있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쾌적하게 주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제도가 1990년도에 1회 자격증을 배출해서 올해 3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관리사 보호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이미 국가에서는 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만들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세대수에 대해서는 의무 배치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2020년 4월이었죠.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입주민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전문가의 배치가 되는 그런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30년의 제도를 끌고 오면서 동일 연도에 준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련 분야 전문가가 배치돼서 그 아파트를 시설물부터 주민관리부터 주거관리부터 이런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효율이 높았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비로소 관리비의 부담은 있지만 인건비의 부담은 있지만 150대 미만에도 전문 자격사의 배치에 의한 전문 관리에 필요하다. 그런 부분의 반증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관리사무소에는 참 많은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중장년층에 늘어나는 추세죠. 그럼 그 중장년층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중장년층의 상당수의 인력들이 건물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관리사무소에 사무행정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직,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워낙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경비원분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거의 환경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계신 우리 미화원분들, 이런 분들이 현재 관리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사자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보면요. 2019년도에 17년 대비해서 공동주택 단지 수가 8.4%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리사무소의 행정, 기술직을 포함한 인력들이 8.1%가 증가가 됐고요. 환경미화원 또한 9%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비원 분야는 2%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그게 왜일까요? 저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화. 최근에 고 최희성님 사망 사건을 저희가 함께 그 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법령을 개정해서 그 관리원들의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일자리를 유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도가 개선돼서 처우가 개선돼도 그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누구를 위한 법령 개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시는 데이터와 같이 공동택 단지의 근로 수가 다른 분야들은 단지 수 증가와 함께 증가가 되는데 경비원 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아파트의 단지 구조를 보면 이제는 계단형 아파트로 짓는데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경비 초소가 과거에 나인 경비에서 이제는 동경비, 이제는 동과 동 사이의 경비 형태로 초소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난다 볼 수 있고요. 그럼 뭐 전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비원들, 면 이런 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중간중간에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휴게 시간에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단 밑에나 지하 공간에서 휴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번 언론을
노출되고 있죠.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등의 사업주의 의무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 부분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기준에 보면 관리사무소 등에 해가지고 일정 면적으로 이제는 의무적으로 휴게 공간을 만들게 하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시행된 것은 올해 1월 달입니다. 그럼 이미 지어져 있는 그 많은 단지에 근로자의 휴게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자체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이런 휴게 공간의 시설 개선 부분을 포함해서라도 이미 지어진 단지라 하더라도 그 근로자의 휴게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열악하죠. 지하 공간에 해서 휴게 공간을 갖는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 달에 그 고 최희성님 관련 사건이 터지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비원이 야간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24시간 근로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근로는 채 12시간에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은 무엇하냐? 저녁 12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고 새벽 5시 정도까지는 휴게 시간으로 좀 다른 형태로 지금 근무를 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아파트의 경비원분들의 20시간 근로가 적합하냐? 이런 부분을 해당해서 고용노동부가 지금 근로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쪽 분야 산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조와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한 산재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비스업, 특히 건물종합관리, 위생유사 서비스업 이런 기타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자들 또한 통계를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건물 종합관리 위생 유사 서비스업에 대해서 사망 만인율이 1.17입니다. 가장 높아요, 지금.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도 기타 중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은 근로자가 8%, 재해자 수가 11%, 사망자 수는 20%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타 사업 근로자에서 근로자 수는 8%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망자 수는 20%예요. 기타 사업의 전체 사망자 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근데요, 작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바라보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의 조직들의 개편을 통해서 건설업의 사망 만인율을 줄이겠다고 모든 정책과 제도와 예산을 바꿔놨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서비스업인 건물관리업에도 적지 않은 사망자 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해자 수 부분입니다. 아까 건설업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와 좀 유사합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 또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로 재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녀의 성비 구성이 거의 5대5라는 거예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여성 부분들의 취업 현황이 높은 구조로 나타나고 있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서비스업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근속 연수가 아주 짧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도 이해를 해요.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서비스 부분의 통계를 잡으려고 해도 워낙 근속 연수나 계열수가 1년 미만이 많다 보니까 통계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현장의 사건 사례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관리 부분은요, 여러분들 의외로 한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되지 않습니까?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어지간한 중소 제조기업 이상의 위험시설을 갖고 있어요. 22,400볼트의 고압 설비, 정화조 설비, 소방 설비, 급수 설비, 엄청난 설비들이 지하에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30년 전에 출발할 때 그런 건축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 건물관리, 주택관리 제도가 도입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사사로운 것 같은데도 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건물 지하 집수정에 근로자가 빠져서 질식사고를 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다리를 통해서 추락사,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사건 사고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건물관리 부분이 한 30년 제도가 유지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는 시설의 유지관리 부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5월 달에 고 최희석 경비원 사망 사건이 있었죠. 가해자가 엊그제 검찰에서 9년인가요?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로 2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멀쩡히 근무하던 주택관리사 한 분이 입주자 대표 회장에 의해서 자기 근무하는 자리에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물론 형사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시는 이유가 뭐죠? 주변에서 물어보면 왜 아파트가 동일 평수 다른 주거 형태보다 값이 비쌀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거의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편리하고 만족스러우니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제는 그 만족도라는 서비스를 부가가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거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우리의 이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싶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은 그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근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때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사례도 있어요. 그 근로자의 고생을 인정하면서 주민들의 작은 배려와 관심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이런 한보청의 활동이 이제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거듭될수록 정말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받는 층이 우리 한보청이 대변을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길 원하고요. 거기에 저희 대한주택관리협회도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